네,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자강도 당초 그 예상치 못한 곳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1일 날 평안북도 구성 부근에서 미사일 부품을 실은 차량들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강도는 평안북도의 오른쪽 옆입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가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다 평안북도였는데 북한은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누었어요. 자강도 지역은 그 군수공업 지역입니다. 압록강 중류 지역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소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전기가 이제 풍부하게 생성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만포나 강계 지역에 군수공업 단지가 많은데 그러나 이제 이 자강도에서 그 발사를 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은 구성 지역에 미사일 부품을 실은 발사 차량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느닷없이 자강도에서 미사일이 솟구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7월 4일 날 화성 14형을 쏠 때 봤지만은 트럭에 싣고 갔습니다. 이제 그 트럭에 싣고 가서 미사일을 분리해서 따로 세우고 이제 쐈는데 일종의 세미 이동식 발사대 형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쏴야 하는 진지가 아니고 언제 어디든지 옮겨 다니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보 당국을 기만할 수 있다, 기습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21일 날 그 부품이 들어간 것을 보고 27일 정전 기념일 즈음해서 전후에서 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요격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해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이 미사일이 솟구치는과 동시에 이지스함에서 SM-3라는 요격 미사일을 쏴서 요격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요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만하는 행동,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계산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장소도 그렇지만 또 발사한 시각이 심야거든요. 11시 41분에 이제 발사를 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시간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특히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심야에 이제 쐈는데 그것은 역시나 한미 정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첩보 위성, 감시 위성이 여러 개가 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광학 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렌즈처럼 카메라 렌즈예요 그냥 사진을 찍는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밤에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1개 정도가 이제 레이더 위성 그래가지고 구름도 뚫고 가고 밤에도 보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광학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밤에 쏘았지 않을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있는 위성들이 다 광학 위성을 그 말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저 중에서 SBIRS라는 것은 이제 적외선 위성이고요. 그 밑에 첩보 위성이라는 것 중에서 광학 위성이라고 즉 그 카메라 렌즈 같은 그런 위성들이 여러 개 있고 저 첩보 위성 중에서 또 레이더가 달려가지고 레이더로 그냥 탐지하는 그런 위성이 있는데 낮이라면 또는 새벽이라면 광학 위성도 다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데 심야기 때문에 레이더 위성만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미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그 발사한 미사일 화성 14형이라고 이제 북한도 밝혔지만 성능이 좀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실험을 뭐 했다고 봐도 될까요?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 지금 뭐 설왕설래 많습니다. 저는 근데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을 이미 오래전에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쭉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그 화성 14형 1차 발사 때 2,800km까지 올라갔다가 980여 킬로에 이제 낙탄을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한 980여 킬로미터에 낙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980km 정도만 사정거리를 잡고 1,000km를 이제 넘어가면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서 일본 영해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또 곤란하죠. 또는 더 많이 가면 일본의 영공을 지나야 되니까 이것은 뭐 요격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위협적인 어떤 행동으로 일본의 군사적 조치를 이제 그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잡은 것이 980km. 그러면 1차 발사 때도 980km, 2차 발사 때도 980km. 단지 각도는 1차 발사 때 2,800km까지 올렸고 지금은 900km를 더 올려서 3,700km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낙타는 거의 비슷한 지역에 했다라는 예. 것은 통신이 끝까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즉 탄두와 지상 발사 통제소하고 통신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그렇게 정확하게 낙탄을 시키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튕겨 나가 버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 제어를 끝까지 할 수 있었다. 즉 대기권 재진입 완벽하게 확보가 성공했다라는 됐다. 예. 것을 이번에 비슷한 지역에 낙탄을 시키면서 예. 더욱더 과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고각 발사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정상 각도로 쏠 경우 10,000km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본토 전역이 어떻게 사정권 안에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 북한 그 평안북도 지역에서 예. 미국을 향해서 쏘게 되면 태평양 즉 하와이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각도가 예. 어디로 가냐면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거의 북극 지점까지 이렇게 가서 미국 서부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낙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LA까지가 한 9,600km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DC까지가 1,500km 정도 되거든요. 예. 평안북도에서 따라서 10,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전역에 대해서 즉 워싱턴 DC까지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밝히셨지만 레드라인 즉 예.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앞서 이제 정전 협정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이 그 시기에 전략적 도발을 할 거라는 분석이 좀 우세했었는데 실제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상 뭐 여건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뭐 전략적인 예.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감시나 요격 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교란 작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날씨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전력화가 된다면 전천후 즉 예. 기상에 관계없이 발사를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무기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날씨 영향, 기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발사대가 발사 차량에서 그대로 쏘는 방식이 아니고 발사 차량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따로 세워서 발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은 그러한 작업들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지상 통제소하고 연기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애로 사항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전략적인 어떤 그 형식보다는 날씨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또 주재를 하고 강대강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 뭐 이런 협의를 하겠다 이런 지시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강력한 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고 또 특히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 대선 경선쯤에서도 사실은 그 안보 문제 때문에 당내 강력한 경쟁자가 급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선에서도 또 역시나 또 안보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또 다른 그 후보자가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 그리고 안보관에 대해서 아직도 그 명확하게 어떤 그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그저께 바로 또 어제죠 사드의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대성공을 사실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를 미룬다든지 또는 북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그동안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즉 50% 이상의 국민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의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예. 당시 선거할 때 상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어떤 그 안보관, 철저한 안보관 그리고 명확한 대북관을 통일이
우선인 것이지 예.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 그것이 절대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을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좀 제동의 그 난관에 좀 복착하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좀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어제 이제 NSC 예. 오늘 새벽이죠. NSC를 개최를 해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베를린 그 구상의 그 불씨가 좀 사그라들지 않도록 이렇게 상황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뜻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어떤 그런 도발을 북한이 자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베를린 구상은 국제사회를 역행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보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끄집어내고 또 시장경제의 어떤 그 정상적인 무역 체계로 끄집어내고 예.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베를린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사회는 모든 국제사회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만 따로 논다면은 우리는 바로 북한 핵의 절대적인 이해 1번 당사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국제사회의 뜻과 또는 행동과 따로 논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분간은 그 기존은 유지하되 예. 국제사회에서 지금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강경 정책들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정책은 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라는 사인은 북한에게 계속 보내줄 필요는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서 조속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드의 연내 배치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사드 연내 배치는 뭐 실제로 가능하다 안 하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사드 배치는 마음만 먹으면 한미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일 모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사드라는 무기는 3일 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만들었던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사드의 가장 중요한 레이더나 전력 공급 장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배치가 돼 있고 발사대만 2개, 6개 중에서 2개만 배치가 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사드 연내 배치 그러면 발사대 4개를 추가로 더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지금 성주 골프장 인근에 있는 외관 경북 외관 지역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만 먹으면은 오늘 오후에도 즉시 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략 자산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거든요.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어떻게 좀 논의가 될까요? 전략 자산이라고 예. 하는 것은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 폭격기, 뭐 이런 그 또는 그 핵 예. 잠수함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그 무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전략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나 B2 스텔스 폭격기나 이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정비 요소가 따르는 즉 예. 하나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르는 어떤 후속 부대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치하기 힘들 것이고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우리가 여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응징보복을 하든지 참수를 하든지 그것은 그다음에 예.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사드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또 사드를 배치를 한다고 해도 오늘 쏘았던 즉 어젯밤에 쏘았던 이 화성 14 같은 경우는 여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속도가 내일 꽂을 때 마 25 이상을 예. 넘게 찍어버립니다. 속도가. 그런데 사드 레이더는 마 15까지밖에 탐지를 못해요. 예. 안 보여서 못 막습니다. 사드는. 그래서 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고 여격도 할 수 있는 이지스함,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상시 우리 한반도 해역에 전개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지. 저는 뭐 B-52 전략 폭격기가 온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온다. 사실 괌에 있어도 4시간만 그 마음만 먹으면 4시간이면 오거든요. 예. 의지의 문제지. 그런 전략 자산은 의지의 문제지. 뭐 그 외에는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우리 한반도 해역에 상시 배치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 이지스함 세척에다가 예. 그런 여격 자산을 빨리 배치를 장착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 이지스함, 일본 이지스함은 여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지스함이 세척이나 있는데 우리는 미사일이 없어서 여격을 못해요.
물론 레이더도 구식이라서 그 미사일을 유도를 할 수도 없지만 그 레이더를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 여격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지스함 1조 원짜리 무려 1조 원짜리 이지스함을 세 척이나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와서 여격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 일본이 해주는 것은 좀 불쾌한데 이런 이야기나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격 자산을 빨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의 중요성이 또 이제 대두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